안녕하십니까. 정찬 교수님의 거시 경제론 우리 챕터 16장 2절 순수출과 환율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42페이지 한번 가보시면요. 자, 순수출과 환율 이렇게 나와있죠. 첫 번째 줄 볼까요? 자, 폐쇄경제 모형에서와 같이 개방경제 하에서도요. 국민소득 개정의 항등식은 사전적인 관점에서 재화시장의 균형, 총생산과 총지출이 같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소비 투자 결정은 앞에 나와 있는 챕터 13장의 폐쇄 경제 모형과 동일한 소비 함수, 투자 함수 그대로 보시면 되겠고, 정부 지출도 이전과 같이 외생적으로 주어진다라고 상정을 해요. 자, 그러면 y는 c 더하기 i 더하기 g 요거는 그대로 있고요. 뭐가 하나 추가됩니까? 라고 하면요. 순수출 요게 하나 더 추가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네, 이해 가시죠? 여기까지가 폐쇄 경제고 순수출이 이렇게 들어가면 개방 경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단락 볼게요. 순수출은 뭐에 의해서 결정되는가? 그걸 한번 체크해 볼까요? 자, 순수출은 먼저 수출에서 수입을 뺀 걸 얘기합니다. 자, 순수출은 외국의 거주자가 구매하기를 원하는 우리나라 생산물의 양에서 국내 거주자가 미국이나 외국의 물건을 사기 위한 양을 뺀 것으로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게 순수출은 다시 한번 정리하면 수출에서 수입을 뺀 거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이때 우리나라 물건과 외국 물건을 구입할 때 뭐가 영향을 미치는가 라고 하면요. 이걸 조금 더 풀어서 한번 써볼까요? 여러분, 수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뭐가 있을까요? 우선 첫 번째는 다른 나라가 얼마나 잘 사는가. 포린 국가의 국민소득이 영향을 미쳐요. 그렇잖아. 현대자동차가 자동차를 수출하는데 아프리카 케냐랑 북미의 캐나다랑 같은 캐시지만 어디에 더 자동차를 많이 수출합니까? 굳이 캐나다에 더 수출을 많이 한다고. 왜요? 캐나다가 아프리카 케냐보다 소득 수준이 높기 때문에 외국의 물건들도 많이 사서 우리나라 물건도 잘 팔려요. 자, 그래서 다른 나라 국민소득 수준에 의해서 영향을 받고요. 그 다음 이제 우리가 환율이 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다음에 수입도요. 마찬가지야. 수입은 이제 우리나라 국민소득이 어떤가? 그게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왜요? 아니, 우리나라가 1960년대, 70년대보다 지금 훨씬 잘 살게 됐으니까 국민소득 수준이 올라갔으니까 수입 제품도 많이 우리가 구입을 할 수가 있고요. 환율에도 영향을 미쳐요. 자, 그래서 환율이 뭔가 그걸 좀 보려고 합니다. 특히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그냥 단순한 명목 환율이 아니라 엄밀하게 봤을 때는 실질 환율이라고 써야 돼요. 그래서 우리 책에선 실질 환율을요. 요거를 명목 환율이라 쓰고 실질 환율은 우리 책에서는 이렇게 입실론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렇게. 그래서 이 실질 환율은 도대체 뭐로 어떻게 구성됩니까? 예, 그걸 한번 보시면 거기 보시면요. 실질 환율은 세 번째 줄 보실까요? 외국 생산물에 대한 생산품에 대한 국내 생산품의 상대 가격. 그게 바로 실질 환율. 그래서 거기 보시면 외국 생산품에 대한 국내 생산품의 상대 가격을 나타내는 게 실질 환율이고요. 그거에 대한 교환 비율입니다. 그래서 실질 환율은 뒤에 다시 설명이 나와 있지만 외국의 생산품 하나에 대비해서 국내 생산품의 비율, 그거의 교환 비율이에요. 외국의 생산품 요거 대비 국내 생산품 요거의 비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이해가 가시죠? 네, 요거에 대한 비율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외국 생산품 한 단위를 포기해서 국내 생산품을 얼마나 가져올 수 있는가? 그러니까 미국의 노트북을 하나 팔아서 우리나라 자동차 몇 개를 서로 교환할 수 있는가? 상품 간의 교환의 비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거기 예를 볼까요? 미국 생산품 한 단위로 한국 생산품 한 개를 구매할 수 있으면 실질 환율이 1 이렇게 되고 실질 환율이 2 이렇게 되면 이게 만약에 2다라고 하면 이거의 의미를 한번 볼게요. 교환 비율이야. 그러니까 국내 생산품은 미국 생산품 2배 이렇게 된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2가 되면 미국 생산품 한 단위로 국내 생산품을 2개 서로 구매하고 교환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결국 실질 환율이 높아지면 이게 높아진다라고 보면은요.
이게 지금 본 것처럼 1에서 2로 올라갔다 그러면 외국 상품 1개랑 국내 상품 하나씩 교환되던 걸 외국 상품 1개랑 국내 상품 2개를 교환할 수 있게 된다는 얘기죠. 결국 뭐야?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실질 환율이 높아지면 국내 생산품은 상대적으로 가격이 싸지고요. 외국 생산품은 상대적으로 비싸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다시 정리할게요. 명목 환율과 실질 환율 같은 개념인데 직관적으로 보면 실질 환율이 여기 보시면 입실론 이렇게 표현했는데 상승하면 자, 교환 비율을 나타내는 건데 가격으로 따지면 외국 물건의 가격이 비싸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외국에 뭐 수입제를 할 수 있겠죠. 생산품, 수입품의 가격이 비싸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승하였다. 오케이. 자, 그 정도 정리하시고요. 그러니까 국내 거주자와 외국 거주자들의 모두에게 외국 생산품에 비해서 국내 생산품의 가격 경쟁력이 높아진다. 그러니까 환율이 올라가면 수출이 증가하고 수입이 감소한다. 이렇게 머릿속에 기억해 두셔도 되겠습니다. 같은 방향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제출 볼까요? 수출은 자국에서 생산된 재화나 서비스에 대해서 외국의 소비자들의 수요가 어떻게 되는가 그걸 나타내는 게 포함되고요. 수입은 외국에서 생산된 재화 서비스에 대해서 자국 소비자들의 수요가 포함되기 때문에 순수출은 국내외 소비자의 소득에 의해서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미리 제가 여기 넣어놓긴 했죠. 수출은 외국의 어떤 소득의 플러스 관계고 수입은 국내 소득에 대해서 플러스 관계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죠. 자, 밑에 요약하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서 개방경제 모형에서 순수출은 실질 환율과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나라 국민소득, 해외 국민소득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그래도 환율이 우리 관심사니까 요거 환율에만 초점 맞춰서 단순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단순화를 위해서 환율만 부각시키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순수출은 환율에 거기 보시면 실질 환율에 플러스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실질 환율이 올라가면 외국 물건의 가격이 비싸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나라 물건이 잘 팔리고 외국의 물건이 잘 안 팔리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플러스를 표현하면 순수출이 실질 환율에 거기 보시면 증가 함수이다. 그거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가볼게요. 444 가보시면 자, 첫 번째 줄 예를 들어 미국 생산품 한 단위로 한국 생산품 두 단위를 구매할 수 있다면 한국 생산품 한 단위로 미국 생산품 0.5개를 구입할 수 있고요. 따라서 실질 환율은 미국 생산품 해당. 지금 뭐 그냥 뭐 똑같은 얘기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설명했는데 잘 와닿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냥 실질 환율이 올라가면 아, 외국의 물건이 비싸지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참고로 여기선 실질 환율이라고 우리가 얘기했지만 현실에서 신문이나 이런 데에서는 주로 명목 환율을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명목 환율과의 관계 요거를 한번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방향은 같은 방향으로 작동되는 걸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자, 명목 환율 노미널 익스체인지 레이트라고 하면은요. 미디어나 신문에서 듣고 보는 환율은 명목 환율이 많은데 두 나라 화폐의 교환 비율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이거는 그냥 이렇게 많이 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원화와 미국 달러와 사이의 명목 환율이 자, 미국의 1달러랑 요걸 하나 얻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원화를 얼마를 줘야 되냐면 1200원을 줘야 된다라고 얘기를 할게요. 이렇게. 그러니까 환율이라는 것은 미국 상품 달러라는 그러니까 사과 하나당 1200원 줘야 된다. 그럼 사과 하나 얻으려면 1원짜리 1200개를 1200개를 줘야지 교환되는 거잖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달러라는 1달러라는 상품을 하나 얻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돈으로 1200원이라는 돈을 줘야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거기 달러당 1200원이라면 외환시장에서 1200원을 가지고 1달러랑 환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명목 환율을 두 가지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달러를 기준으로 해서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1달러당 1200원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고요. 아니면 당연히 어떻게 됩니까? 1원은 이렇게 나눠서 1200분의 1달러 이렇게도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우리가 흔히 볼 때는 위에 있는 방식을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전자의 방식으로 명목 환율을 표현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앞으로 암묵적으로 이걸 상정해서 우리가 얘기를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환율이 상승했다라고 하면요. 1달러를 얻기 위해서 1200원이 아니라 1400원, 1500원을 줘야 된다. 이렇게 교환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정리할게요. 그러니까 달러는 뭐냐라고 하면은 환율은 뭐냐라고 하면 정리를 해보면 따라서 환율은 제가 지금 1달러를 사과로 얘기했잖아요. 사과 하나 얻기 위해서 우리나라 돈 1200원 줘야 하는 거랑 비슷하게 1달러 얻기 위해서 1200원 줘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환율은 미국 달러, 그냥 다른 나라 외환 해가지고 다른 나라도 있겠지만 미국 하나만 있다고 할게요. 그래서 미국 달러의 가격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네, 그래서 거기 나와 있습니다. 환율이 올라가면 달러의 가격이 강세가 되는 거야. 강달러가 되는 거죠. 그럼 우리나라 원화는 어떻게 돼? 약세가 되는 거지 원화의 가치는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국 통화의 가치가 하락, 디프리시에이션이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환율이 바로 미국 달러의 가격이니까 환율이 상승했다라는 얘기는 달러의 가치가 세졌고요. 원화의 가치는 달러에 대비해서 평가를 해보니까 하락했다, 절하되었다 이렇게 표현을 할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뭐 여러 가지 접근할 때 문제를 풀거나 얘기할 때 요거를 많이 쓸 거야. 환율이 상승했다. 이거는 우리나라 돈의 가치가 떨어졌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만든 물건의 가격이 싸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 정도 봐주시고. 자, 그 다음 단락에는 실질 환율과 명목 환율은 어떤 관계가 있는가 해서 예를 들어서 쫙 나와 있는데 숫자만 크고 정신이 없어요. 우리가 결론적인 관계식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거를 볼 거냐면 여기 실질 환율 얘랑 명목 환율 얘랑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그 관련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에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시죠. 자, 그래서 거기 445페이지 가보시면 시간이 감에 따라서 거기 실질 환율과 명목 환율이 비슷하게 움직이는 거 보이십니까? 여기 시간이 이렇게 있고요. 여기 환율, 실질 환율 이렇게 나와 있는데 명목 환율 나와 있는데 1994년까지는 대략 거기 보시면 어떻게 돼요? 100 대비 800원 해서 이렇게 있다가 96년, 7년 되면서 확 올라갔죠. 이때 금융 우리나라가 이제 외환 위기를 겪게 되면서 그러다가 점차 안정을 찾기 시작하다가 다시 또 이렇게 되다가 2008년 때 확 이렇게 올라가고 또 이렇게 좀 약간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형태 자체가 뭐 실질 환율이나 명목 환율이나 비슷하게 변하는 거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 그림 파란색, 빨간색 나와 있는데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어떤 관련이 있는데요? 라고 하면은 그 그래프 밑에 식 한번 보세요. 실질 환율은 어떻게 되냐면 명목 환율에다 외국 상품의 가격, 국내 상품의 가격 비율 이렇게 돼 있어요. 외국 상품의 가격, 그 다음에 명목 환율, 국내 상품의 가격, 요걸 실질 환율 이렇게 정의 내립니다. 요거 그냥 암기하셔도 되겠어요. 네, 우리가 뭐 빨리빨리 얘기할 때는 이렇게. 자,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여기 나와 있는 두 국가의 물가가 단기에는 또 고정적이고 안정적이라고 상정하면 그래서 물가 수준의 비율이라고 볼 수 있죠. 얘네들이 물가 수준의 비율인데 비율이 안정적이면 그러니까 고정돼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안정적이면 자,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실질 환율은 어떻게 됩니다? 실질 환율은 명목 환율과 두 개 같은 플러스 관계에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대체적으로 비례하게 됩니다. 물가 수준이 이렇게 안정적인 상태다. 그럼 주로 이제 단기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단기에는 해당하는 것이고 국내 통화의 가치가 상승해서 명목 환율이 하락하면 자, 국내 통화의 가치가 하락해서 명목 환율이 올라가면 실질 환율도 올라가고 국내 통화의 가치가 평가 절상되면 환율이 명목 환율이 내려가면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실질 환율도 내려가고
오케이. 그 설명이 거기 나와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볼게요. 명목 환율이 하락했습니다. 그럼 국내 통화의 가치가 평가, 절상 이렇게 됐다는 거야. 평가, 절상. 자, 우리 환율로 보세요. 달러의 가격이 하락했습니다. 미국 물건의 상품 가격이 하락하게 되는 거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실질 환율도 하락하게 됩니다. 실질 환율도 하락합니다. 실질 환율이 하락하니까 미국 물건의 상품의 가격이 훨씬 더 싸지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수출은 감소하고 수입은 증가합니다. 그래서 순수출은 이렇게 줄어들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오케이.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제줄에 나와 있는 것처럼 명목과 실질, 뭐 여기서는 같은 방향으로 가니까 따로 크게 구별하진 않겠다. 그런 얘기가 거기 나와 있습니다. 자, 446페이지에 가보시면 실질 환율 조정 메커니즘과 유로 재정의 근본 원인 나와 있는데 그건 한번 여러분들께서 읽어보시면 통합이 갖고 있는 근본적인 여러 가지 한계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정리를 해볼게요. 여기 나와 있는 개방경제 모형에서 순수출이라는 게 소득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지만 환율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기 때문에 환율에 좀 초점을 맞춰서 이렇게 실질 환율의 플러스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저실질 환율은 이렇게 명목 환율과 같은 비례적인 관계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실질 환율 요 식을 통해 가지고 두 나라의 물가 수준이 고정되어 있는 단기에는 요거 부분이 고정되어 있는 거와 픽스드 되어 있다라고 하면은 여기 나와 있는 명목 환율과 실질 환율은 서로 비례관계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하시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3절에 해당하는 순자본 유출과 이자율과의 관계에 대해서 같이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